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기본 강의를 마치고 이제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총 9시간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교재는 이제 세 과목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 1차 종합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한 150에서 60문제가량 되고, 그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앞에 나와 있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과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넣었고요. 이게 전부 다 무조건 다 나온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여기는 무조건 시험범위다. 이렇게 말하기 손해사정 이론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범위가 광범위하고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아니고, 그래도 많이 빈도가 자주 출제되고, 또 손해사정 이론, 특히 이제 보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로만 조금 정리를 했고, 문제도 기출문제 플러스 또 제가 출제한 문제들 중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그리고 유사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위주로 문제풀이를 좀 넣었고요. 손해사정 이론은 딱 찍어서 이 부분을 딱 찍어서 이렇게 정확한 이것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보험이 이런 거구나, 계약법하고는 어떠한 관계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학습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누차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문제풀이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쯤 다 교재가 배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일단 핵심 이론 부분들은 문제풀이 시간 때는 안 볼 거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볼 거고, 문제풀이 시간에 순수하게 문제를 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판서하거나 이런 시간들보다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냥 쭉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보고, 이게 왜 틀린 지문이구나, 이게 왜 맞는 지문이구나,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판사하고 계산 같은 건 제가 좀 풀어야겠죠, 풀이로.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과정으로 수업을 해보니,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좋다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딱 문제를 다, 이론을 정립하신 후에 문제를 푸시니까, 좀 정리가 되고 좋았다. 또 어떤 분들은, 윤성열 강사님 장점이 그냥 강의를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냥 교재 보고 문제 풀고 읽으시니까, 기본 강의보다 재미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둘 다 맞는 의견이에요. 제가 판서를 하면서 쭉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냥 좀 흡입력이 이렇게 쫙 빨려 오실 텐데, 문제를 보면서 푸니까 조금 좀 지루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건 문제풀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들은 좀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258페이지일 거예요. 손해사정 이론은 1번 문제가. 자, 여기에는 기출 문제도 있고요. 기출도 간혹 넣었고요. 또 제가 또 냈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별표로 체크가 됐는데, 2개부터 5개까지 이렇게 있는데, 크게 그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손해사 이론은 2개짜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5개짜리라고 해서도 무조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5개짜리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겠죠. 물론 거기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장담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문제 이외의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구나. 그래도 아는 문제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으면 합격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교재 258페이지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풀면서 갑시다. 자, 1번. 리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일단 리스크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 리스크에 관해서 이제 내용들을 쫙 설명했겠죠. 리스크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리스크는 뭐였지? 리스크는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개념과, 리스크 자체가 불확실성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통계적인 기준, 편차라는 이 내용으로,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에서 어떤 게 파생되는 거라고 배웠죠?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주관적 위험이 파생돼서 나와요. 그죠? 주관적 위험은 뭐였어요?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 편차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게 객관적 위험이었죠. 오브젝티브 리스크.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이건 그러면 결국 불확실성 하에서 계약자들의 위험, 그러니까 소비자 측, 보험 소비자 측이 왜 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요거는 보험자적 입장에서 보험자들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보험을 잘 운용할 수 있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자, 1번.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100%인 경우 또는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0%인 경우, 두 경우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고 리스크는 없다. 자, 내용이 이 얘기죠.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 왜 불확실한 것들을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럼 불안하다는 건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일부라도 있거나 아주 많거나 그런 거죠. 이 0%하고 100%는 손해 발생 확률이 100%라는 건 이미 발생했다는 거고, 손해 발생 확률이 0%라는 건 발생할 확률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없죠. 불확실성은 당연히 0%와 100% 사이일 거예요. 요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0%하고 100%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자, 2번.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정의할 때, 불확실성은 장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맞죠? 알 수 없는 상태가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리스크라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자, 3. 불확실성은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말하고, 맞죠? 불확실성은 이익의 가능성과 손실의 가능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우리 보험은 손해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죠. 그죠?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보험과 관련해서는 리스크는 이익과 손실 가능성 모두에 초점을 두며 손실보다 이익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보험은 손실의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그죠? 손실보다 이익이 아니죠. 손실에 당연히, 그러니까 보험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라는 건 이제 뭐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공부했지만, 손해 자체에 관점을 두는 거예요. 보험 자체는. 이익은 아니에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불확실성이 클수록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들이 느끼는 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맞는 지문이죠. 자,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이게 클수록 주관적 위험이 파생되지만 주관적 위험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우리 공부했겠지만 위험 회피자도 있고요. 위험 선호자, 위험 중립자 이렇게 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위험 회피자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위험 회피자들은 불확실한 게 싫단 말이에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보험 소비자들이 느끼는 보험 필요성이 당연히 높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스크, 불확실성 이런 거구나. 복습과 함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객관적 리스크. 오브젝티브 리스크. 자, 그럼 객관적 리스크는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죠. 편차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객관적 리스크는 뭐예요? 예상한 결과치와 실제 결과치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객관적 리스크가 크다는 건 이거예요. 예측과 실제 결과치가 편차가 크다 이거예요. 와, 예상 밖이다. 뭐 이런 말 하죠. 예상 밖이야.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예상 이외의 결과들이 실제 결과치가 예상보다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객관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객관적 리스크가 크다는 건 예측이 잘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맞았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 어떻게 하면 보험자가 효과적인 운용을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객관적 리스크가 줄어들어야 돼요. 보험자가 더 정확하게 보험을 운영하려면 이 객관적 리스크는 감소시켜야 돼. 왜? 예측이 안 되면은 보험자가 예상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나면 보험자가 운영하는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그 객관적 리스크를 줄이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공부한 대로 이건 대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공부하셨겠지만 무수히 많은 횟수로 많이 굴리면 예측치는 비슷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사위나 동전 앞면을 가지고 앞뒷면을 던지면, 제가 김원식 강의실한테 예로 설명드렸지, 앞뒷면이 던져도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죠. 근데 실제로 5번 던졌는데 5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수를 늘릴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에 기반한 2분의 1의 확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6분의 1의 확률의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만 처음 던진 확률이 6분의 1이지, 다음부터 던졌을 때 또 여기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3번 연속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수히 많은 수를 던지다 보면 확률에 기반한 6분의 1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은 뭐라고 정의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2분의 1, 6분의 1,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확률 기반치는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럼 결국 보험으로 이걸 적용시키면 뭐예요? 사고 발생의 확률, 이러한 확률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이 통계의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뭘까요? 그 모집 단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모집 단위의 수라는 건 뭘까요? 보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일반의 계약자들을 말하겠죠. 오늘 눈이 엄청 왔어요, 어젯밤에, 그죠? 눈이 엄청 왔을 때 눈이 많이 왔다는 건 사고 발생의 확률을 일단 높일 거예요. 자, 높여갖고,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이만큼 나더라, 1년에. 그 1년의 확률치가 이만큼인데, 어떤 애는 10대 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00대 날 수도 있지만, 그 수가 막 몇십만 대로 늘어난다, 몇 천만 대로 막 늘어난다면, 사고 발생의 확률은 정확해진다. 통계는 맞아진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자가 보험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예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 많이 할수록 더 정확해지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대수의 법칙이 많이 되지 않는 모집 수가 적다. 보험 계약자의 수가 적다. 보험사가 보험을 운영하는 계약자의 수가 적다는 건 뭘까요? 예측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측이 들쭉날쭉하다는 건 어떤 애는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어떤 애는 한 번에 확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크다. 객관적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 줄이는 방법은 1번 대수의 법칙이다. 객관적 리스크는 관찰 대상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는 좋아지고 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수록 객관적 리스크는 줄어든다. 보험자가 보험을 운영하는데 왜 많은 인원을 모집해야 되고, 왜 많은 인원들이, 그러니까 위험의 다수성이라고 말하는, 왜 위험이 많아야 돼요? 왜 위험의 다수성을 충족시켜야 되냐나, 이거는 보험자가 효과적인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자, 2번은 1번이 되겠죠. 자, 급부간대부 균등의 원칙은 뭐예요? 이거는 보험 요와 관계 있는 거죠. 지금, 한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의 그 비용들을 내는 거고요. 그죠? 수지상대 원칙은 지급된 보험금과 받은 보험료는 다 동일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실손보상의 원칙은 뭐예요? 손해배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과 같은 말로 실제로 손해 난 만큼, 실손해만큼을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주관적 리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관적 리스크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객관적 리스크는 좀 다른 거예요. 개인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똑같은 위험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위험의 감정은 다르다. 위험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예를 들면 설명해줬죠. 제 친구 한 명 맨날 술 먹고 6시까지 아침에 출근하고 또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걔는 누가 봐도 위험해 보여요. 근데 본인은 위험을 느끼지 못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은 자기는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보험에 많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자,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동일한 위험은 뭘까요? 객관적 위험 자체가 똑같아. 이 사람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주변엔 보험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나는 지식 수준이나 경제적인 여건 자체도 주관적 위험을 인식해도 그 위험이 바로 밖으로 나타나는데 일정한 환경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객관적 위험이라 하더라도 주관적 위험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1번 측정 및 예측이 쉽지 않다. 맞죠? 왜? 주관적인 위험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된단 말이에요. 예측이 쉽지 않죠. 보험자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관계 깊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또 설명했죠. 보험은 일단 눈에 보여지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걸 끌어줘야 돼요. 어떻게 끌어주냐? 너 되게 위험한 상태야.
너 지금 쉽지 않아. 너 지금 너 이거 보험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이 주관적 위험을 긁어야 돼요. 자, 긁은다는 건 뭘까? 네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걸 얘가 인식하도록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 대표적인 게 마케팅이죠. 자, 알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리스크의 개념 무지도 들어가죠. 누가 봐도 위험해. 누가 봐도 위험한데 본인은 몰라요. 자, 그거를 끄집어내줘야죠. 자, 주관적 위험은 마케팅과 굉장히 관계 있죠. 자, 객관적으로 동일한 리스크에 놓인 사람이라도 주관적 리스크는 다를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교육, 지식, 재산, 성격 등 같이 사람의 개인적인 환경은 주관적 리스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매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항들이. 주변의 환경과 내용들이 이 사람 주관적 위험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이거는 기출된 문제네요. 2018년도. 자, 확률 또는 표준 편차가 같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 위험의 종류는, 자, 통계적인 기법으로 위험을 분류한 거,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 1번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이익의 가능성을 놓고 비교한 거예요. 순수 위험은 반드시 이익이 생겨나지 않아요. 무조건 손해만 생겨나고요. 투기적 위험은 이익과 손실, 프로핏, 로스 다 있다고요. 손실과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요. 둘 다.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이거죠. 객관적 위험이 통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3번 동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 위험은 뭐예요? 동태적, 정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여부들을 보는 거죠. 그 구분한 거고. 본원적 위험과 특정 위험은 뭐예요? 개인에게 처해져 있는 거냐, 또는 전체에게 처해져 있는 거냐, 이런 걸 놓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의 기준, 확률, 통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의 구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에 2번. 자, 이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기출이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자, 5번 문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위험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원천.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부분에, 어떤 특정 어느 부분에게 미쳐지냐 여부예요. 따라서 손해의 결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 사회 전반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 근원적 위험, 본원적 위험이라고도 하죠. 근본 위험이라고 하고, 개인에게 정해진 개인 주택의 화재, 개인의 사망, 이건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위험이라고 구분하죠. 이건 4번 근원 위험과 특정 위험으로 구분한다.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6번. 다음 중 순수 위험의 순수 리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수 위험은 일반적으로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으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손실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순수 위험은 없던 위험을 인위적으로 새로이 만들어내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가 이미 존재해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새로운 무언가의 위험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지문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없었던 인위적인 위험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이건 투기적 위험이에요. 투기적 위험. 자, 도박 위험을 만들잖아요. 깔릴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환 리스크, 투기적 위험 자체는 주식 투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새로의 위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가 이미 존재해 있는 위험이에요. 그죠? 지진, 위험 자체가 있는 거예요. 순수 위험의 대표적인 것들, 보험은 대부분 순수 위험으로 이제 담보가 되는데, 순수 위험은 발생 확률 자체가 이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위험으로 있는 거. 자연재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자연이 존재하면 홍수, 태풍, 이런 것들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3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자, 4. 손실 가능성과 함께 이익의 가능성도 내포된 위험이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이익의 가능성이 내포된 건 투기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4번이 정답이다. 이것도 기출 문제였네요. 풀 수 있는 문제지. 그죠? 자, 다음 중 위험을 이제 정리하면, 자, 그럼 이제 위험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다 나온 거예요. 자, 순수 위험, 교통사고, 사망. 자, 순수 위험이에요. 그죠? 이익의 가능성 없어요. 그죠? 그냥 이미 그 위험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존재해 있는 위험들. 자,
동태적 위험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 급변하는 것들이 동태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뭐 시장 변동, 뭐 기술 변화, 뭐 이런 것들 막 변하잖아요. 지진은 동태적 위험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왜? 정태적 위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들이 크지 않아요. 자, 지진, 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일본 이런 데를 제외하고, 크게 시간에 따라서 막 급변하는 위험은 아니에요.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지문도 한번 같이 봅시다. 특정 위험.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부여된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죠? 개인의 주택, 화재, 부상, 다 이게 특정 위험에 해당하고, 근원적 위험, 본원적 위험이라고도 하지만, 경기 변동, 천재지변, 공황, 이건 다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미치는 위험이니까, 근원적 위험도 맞는 지문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페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릴은 사고 내지 손인으로 정의하고 손실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cause of loss 이렇게 말하죠. 로스의 원인이 되는 그 손인이라고 말하죠. 자, 페릴은 보험에서 보통 손실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상태로 위태로 표현된다. 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위태가 아니죠. 이거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페릴은. 그렇죠? 손인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해자드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죠? 해자드는 페릴과 구분되게 손해 발생의 확률을 높이거나, 그죠? 그리고 손해 자체의 크기를 높이고 낮추는 그런 심도와 빈도를 나타내는 걸로 위험 상태라고 말하는 해자드를 말하는 설명이죠. 이 내용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발생의 원인에 따라 천재지변과 같이 자연적 페릴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고의 또는 과실, 자살, 방화 등과 같은 사람과 관계된 인적 페릴이 있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적 페릴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죠. 페릴은 해자드, 로스, 엑스포저와 함께 리스크를 구성하는 요소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듯 2번 지문은 해자드에 관한 설명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다음 중 페릴에 해당하는 것은, 자, 페릴은 뭐라고 했어요?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거. 그죠? 보험 사고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보험 사고로 설명하면 돼. 자, 홍수, 흡연, 음주운전, 어두운 계단.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네. 자, 흡연 자체가 보험 사고는 아니에요. 흡연 났다고 보험 사고가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흡연함으로써 뭐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인화성 물질이 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다가 불이. 또는 어떨 수도 있어요. 흡연으로 인해서 내 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내 몸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폐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생긴다거나, 이런 질병적인 요인에, 그러니까 이 흡연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확률과 이런 것들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해자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바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어두운 계단은 당연하죠. 밝은 계단보다 어두운 계단이 해자드가 높겠죠. 왜? 가다 계단에서 굴을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어두운 계단보다, 환한 계단보다는. 자, 홍수는 뭐예요? 이미 사고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그죠? 자, 1번이 다른 거죠. 페릴은 손실의 원인이 되는 홍수가 나서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진이 나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어두운 계단, 흡연들은 모두 해자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고 발생의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 그 다음 10번 열거 위험 담보 계약과 포괄 위험 담보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제가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막 문제풀이를 읽으면서 이제 번호대로 하니까 설명 듣기 전에 이거 먼저 풀어보고 답을 보고, 이 답이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 답 이렇게 살짝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리고 해설 가리고 풀어보고 틀렸네. 이거 왜 틀렸지? 또 설명 들어보고. 그죠? 자, 1. 포괄 위험 담보 계약이 열거 위험 담보 계약보다 일반적으로 담보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비싸다. 이 맞는 말이에요. 왜? 포괄 위험 담보와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 자체를 좀 이해하면,
열거 책임주의는 뭐예요? 위험을, 내가 담보될 수 있는 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위험에, 그러니까 페릴 자체를 선택하는 거죠. 페릴을 선택하는 거. 커버드. 페릴스 커버드라고 말하죠. 그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는, 자, 얘는 담보 위험을 열거한 거예요. 자, 보상하는 위험을 열거하고, 이거는 면책 위험을 정확하게 말하면 열거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이거를 면책 위험을 제외한 손해는 다 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담보의 범위는 당연히 담보 범위는 이게 넓을 수밖에 없어요. 담보 범위가 넓다는 건 보험료가 얘는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럼 수요층은 얘는 전문 뭐 기업이나 어느 정도 보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좋고, 이건 개별 일반의 소비자들. 잘 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요거 하는 게, 보험료는 당연히 이게 싸겠죠. 이게 싸고 이게 비싸겠지. 당연히 이게 저렴하겠지. 이게 저렴하고 이건 비쌀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해봐. 1번 맞는 말이고, 2번 포괄 위험 담보 계약은 다른 보험 계약과 담보된 위험이 중복 가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얘가 보험은 이만큼 포괄 위험 담보 A라는 계약 위험을 이렇게 담보했는데, 자, 얘가 B라는 위험 때문에 요 보험을 담보했는데, 요 부분은 겹칠 수 있죠. 보험이 포괄 위험 담보를 하다 보니까. 얘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딱 요만큼은 우리 요 위험, 얘는 요만큼은 딱 요 위험으로 우리가 담보하면 담보에 안 생길 수도, 이건 담보에 중복이 생길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3. 열거 위험 담보 계약은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포괄 위험 담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손해가 이렇게 발생했어. 근데 이 손해가 발생한 것들 물어줘. 그래.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거 면책 위험이잖아.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어요. 근데 면책 위험이 아닌, 우린 손해만 발생했다라고 하면 면책 위험이 아닌 것들은 얘가 포괄 위험 담보는 줘야 돼. 그냥 반대로 열거 위험 담보 책임은 니네가 담보된 위험. 자, 우리 화재, 낙뢰, 뭐 폭발로 인한 사고, 자, 이거 화재로 사고가 났어. 자, 사고 자체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화재로 사고가 났다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열거 위험 담보 책임주의는 얘네가 이 손해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담보된 위험까지 손해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입증 책임이 좀 어렵겠죠. 이 내용은 그러면 반대된 내용이에요. 그죠? 열거 책임 담보는 손해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손해로 발생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돼요. 반대로 포괄 책임, 그러면 이 지문이 포괄 위험 담보 책임은 이라면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열거 책임 담보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열거 위험 담보 계약에서는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열거 책임주의 담보니까. 이거 화재, 낙뢰만을 선택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요 앞에 이 페릴 부분에 보면 요 위험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를 이렇게 비교해서 구분해 놓은 표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하시고, 시험에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니까요.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중 인과관계 이론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자, 페리를 설명하면서 열거 책임주의 담보, 페리스 커버드, 페리스 언커버드, 이거와 함께 또 항상 언급되며 나왔던 게 인과관계 이론. 인과관계 이론은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설명했지만 상당인과관계 이론이 일단 기본적인 우리나라 통설이에요. 그거 이외에 또 뭐 근인설 중에 뭐 최유력 조건설, 최종 조건설 뭐 이런 거 설명했었죠. 자, 우리나라의 판례는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이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최유력 조건설은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 유력한 원인이 근인이라고 본다는 설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인과관계란 일반적인 원인으로 어떤 상태나 사실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서 다른 상태나 사실이 발생한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인과관계 이론은 위험 보편의 원칙과 관계가 없다. 이야, 틀린 지문입니다. 위험의 보편의 원칙과 엄청 관계가 있죠. 자, 위험 보편의 원칙이 뭔지를 알면 되죠. 위험 보편의 원칙은 아까 열거 책임주의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열거 책임주의가 하나하나 위험을 선택하여 하다 보니 선택해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계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험 계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거 책임 수정 이론으로 나온 게 이 위헌 보편의 원칙은, 자, 우리는 화재 낙뢰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라고 해놓고, 자, 화재 낙뢰의 원인이 됐던 건, 자, 우리가 요 손해로 인해서 생긴 건 보험사가 보상해요. 자, 열거 책임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자, 이 선행 원인을 봤더니 이 선행 원인은 보험사가 담보하기로 한 원인이 아니야. 자, 이게 뭐 태풍이 불었다고 먼저. 태풍과 막 토네이도가 일어가지고 막 접선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화재의 원인은 알고 봤더니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기로 한 위험이에요. 이때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기로 했던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자는 좀 확장시킨 거죠. 인과관계 이론 자체를 수정시켜가지고 열거 책임주의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요 앞에 위험이 만약 면책 위험이라면, 익스클루디드라면 면책시키는, 제외시키는 위험이라 그러면 주지 않지만, 이게 제외시키는 위험이 아닌 언커버드, 비담보 위험, 보험자가 적지 않았던, 열거시키지 않은 위험이라 한 그 중에 면책 위험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상하겠다. 이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이론인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죠. 그 위험 보편의 원칙은 결국 보험 인과관계 이론의 수정 이론이니까 당연히 이 인과관계 이론과 관련이 없지 않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자, 밑에 해석이 나와 있네요. 위험 보편의 원칙은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위험이 선행 위험으로 발생한 경우 그 선행 위험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은 면책 위험이 아니라면, 설명했죠.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담보 위험이 선행 위험일지라도 담보 위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한다. 넓게 해석한 것을 위험 보편의 원칙은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이며 인과관계 이론과 관계가 깊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12번. 해저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저드는 아까 설명했던 위험의 발생 확률과, 그죠?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의 심도와 빈도를 높이는 해저드에 대해서 피지컬 해저드. 해저드는 총 3가지, 뭐 좀 더 넓은 의미로 더 4-5가지로 나오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피지컬 해저드, 모럴 해저드, 모레일 해저드, 그죠? 요즘엔 뭐 리갈 해저드까지 나오지만, 자, 피지컬 해저드는 손실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상태로 통계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자, 모럴 해저드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정신적 상태가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방화, 고의사고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모럴 해저드죠. 그러니까 도덕적 위험이라고 말하는 이 모럴 해저드 자체는 내가 내 주관적인 위험의 상태들을 그냥 과감하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측치는 벗어나겠죠. 보험자의 예측을. 자, 모럴 해저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통제하고 관리하기 수월하다.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왜?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죠. 왜? 주관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 위험 상태를 그냥 표출되는 거니까 이거는 통계나 예측이 맞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모럴 해저드는 통제하고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자, 4번. 흡연, 나쁜 식습관, 약물 중독 등 이거는 방관적 위험이라고 말하는 모레일 해저드와 관계 있는 부분들이에요. 부주의,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부주의. 자,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수준이니까. 자, 이거 기출된 문제네요. 40회 기출이에요. 보험 가입 후 위험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아까 얘기했듯 해저드는 사고 발생의 위험과 심도와 빈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확률과 손해 크기를 높여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물리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위험은. 물리적 해저드는, 그러니까 피지컬 해저드는 객관적인 그 상태의 그 해저드만을 판단하는 거고요. 모럴 해저드와 모레일 해저드는 이 인위적, 사람 심리적인 부분들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모럴 해저드라고 보는 거고요. 모레일 해저드는 일부러 내가 뭐 이걸 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부주의하게 되는, 제가 이거 예를 들면서
일단 어떤 보험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데 여행 보험에 도난 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하거든요. 일부러 잃어버리기도 하고,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나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내 방만한 상태,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신적 위태라고 여기서는 해석했지만, 방관적 위험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모래일해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번에 대한 해석이죠. 1번, 실체적 위험. 이거 피지컬 해자들을 다르게 설명한 거죠. 도덕적 위태. 도덕적 위태는 아까 얘기했던. 자, 리갈 해자드. 이거는 이제 법률 행위, 이건 제가 김홍학 시간 때 설명했듯, 리갈 해자드가 높아지는 건 법률 인식,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향들이 소송을 막 남발하는 건 리갈 해자드가 큰 거예요. 리갈 해자드 대표적인 게 KFC 그림하고 치킨 실제 나온 치킨 모양하고 다르다고 소송 제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리갈 해자드가 높은 거죠.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했으니까. 자, 정답은 3번. 이건 풀 수 있죠. 이 정도 문제로 나오면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네, 이런 거는. 그죠?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손사 이론은 딱 그것만 맞아도 60, 70점 그냥 맞으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 실수하지만 않아도. 나머지 문제들을 모르는 거 나왔다고 한두 문제 가지고 피토하고 강사 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범위를 다 폭넓게 공부할 수 없으니까. 자, 다음 중 물리적 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 것은, 자, 물리적 위험은 이렇게 이해하죠. 보험에 가입할 때, 또 보험으로 물리적 위험은 일단 제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지. 물리적 위험 자체는 이거 자체가 도덕적 위험처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아니에요. 왜? 그냥 객관적인 상태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 패스론사의 이 건물 내 화재 발생의 위험. 자, 스프링클러 다 달려 있고요. 그죠? 요 객관적인 상태를 물리적 위험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만약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콘크리트 벽제에 최신 시설로 갖춰져 있지만, 자, 우리가 목조 건물에, 그죠? 지푸라기 갖다 놓고, 그죠? 그리고 되게 건조해, 그죠? 그리고 맨날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자, 화재 위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 위험이 높은 거예요. 좀 전에 후자의 기준의 조건에 있을 때 물리적 위험이 높은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높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들을 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피지컬 해자들 자체는. 그럼 피지컬 해자들 자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25살 맨날 운동하는 사람하고 70대 할아버지가 맨날 기침기침 콜록콜록 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 밥도 숟가락도 잘 못 든다고. 이 사람의 객관적인 생명보험의 기준에서의 피지컬 해자들은 누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70대 할아버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져. 그럼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이 피지컬 해자들은. 그런데 반대로 도덕적 위험은 그게 아니에요. 내면에 갖고 있는 위험 상태, 내면에 가져진 심리, 아주 숨기고 있는 이 상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수치화시킨다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할 수 있는 제도. 자, 물리적 위험은 아까 얘기했던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험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위험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넌 외근직이잖아. 그래, 오케이, 나 외근직이야. 그런데 너 어느 순간 내근직이 되네. 반대로, 야, 너 내근직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공장 돌아다니고 맨날 막 위에서 시멘트 떨어지고 막 돌 떨어지는데 너 현장으로 나가더라? 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위험이 지금 바뀌었죠? 자, 위험 바뀐 걸 어떻게 통제해야 돼? 얘는 이걸 가지고 보험자가 이 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상법에 두고 있는 위험 변경 통제 의무를 두고 있죠. 이거 피지컬 해자와 관련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도 마찬가지죠. 너 위험 뭐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줘. 자,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정보가 서로 비대칭돼 있잖아요. 그죠? 자, 계약 전에 비대칭돼 있기도 하고요. 계약 후에 비대칭돼 있기도 한 거예요. 자, 그것들을 알려줘야 되죠. 왜? 보험자가 확률을 기반한 통계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자, 3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 3, 4번은 왜 틀린, 1, 2, 4번은 왜 다른 지문이냐 한번 봐요. 자, 소손해 면책제도는 뭐야? 작은 손해 면책시키겠다. 이 얘기는, 자, 손해가 일정 부분 사고 나면 너 전 손해 보상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도 일부 주의 의무를 기울여. 야, 100억 손해 나는데 앞에 부분 20억은 네 책임이야. 그 20억은 우리 돈 안 줘. 또는 소손해라 그랬으니까 작은 손해, 1, 2만 원 면책시키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의료 실비 같은 거 할 때
병원 가서 일정 부분 그 입원비 뭐 5,000원, 만원, 15,000원 이렇게 공제하잖아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병원비 줄 수는 없어. 뭐 맨날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출근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소손의 부분도 우리가 면책시키는 의무로서 보험료 절약도 가지고 오고, 이거 공제 기준이 마찬가지죠. 공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보험자의 보험료도 좀, 피보험자의, 계약자의 보험료도 좀 절감시켜주고, 일정한 주의 의무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죠? 대기기간, 이거 뭐 안보험 같은 거에서 면책기간들 두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사고 나면 돈 안 줘. 자, 이거 도덕적 위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고의사고 면책제도도 마찬가지고, 도덕적 위험. 인위적으로 사고 발생시켜도 우리 돈 다 안 줘. 그리고 다 안 주거나 일정 부분 돈 다 안 줄 거야. 이 내용들이고, 통지 의무는 아까 얘기했듯, 위험이 변경된 내용들을 보험자가 알아야 정확하게 측정하잖아요. 그죠? 피지컬 해자드와 관계 있는 건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딱 어떻게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 통지 의무가 뭐구나. 아, 왜 두고 있는구나. 그럼 통지 의무를 두려면, 아, 이거 보험자가 예측하고 바뀐 것들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그걸 뭘 측정하려고? 해자들을 피지컬 해자들을 측정해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통지 의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바뀌었네. 너 위험이 변경됐잖아. 너 그럼 보험료 더 내거나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통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비례해서 삭감시켜야 돈을. 더 위험한 직종으로 바뀐 경우에 더 위험한 직종으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삭감시킵니다. 지급될 보험금을. 자, 15번. 도덕적 위험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에 관련하여 보험 사기 또는 보험 범죄를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다른 개별 계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을 매우 미치죠. 보험 계약자들은, 다른 보험 계약자들은 도덕적 위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보험 막 사고 범죄 일으키지 않는 자들, 도덕적 위험이, 아까 문제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막 발생되다 보니까 보험자가 예측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도덕적 위험을 발생한, 요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람들, 악의적인 것 가지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막 보험사고 일으킨 사람 때문에 아무 그냥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도 올라가 버린다고요. 당연히 피해를 미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2번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3, 4번 마주 볼게요. 도덕적 위험이 집중될 경우 보험자가 예측한 통계는 맞지 않게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 맞는 말이에요. 그죠?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 보험 계약법상 손해보상의 원칙과 초과 중복보험의 경우에 무효 규정을 두고 있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2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2번이 정답이다. 도덕적 위험으로 보험자가 예측한 사고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소지상대의 원칙은 깨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고 선량한 다른 계약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가로 해자드는 법률적 배상 책임 손해의 발생이 큰 사회나 소송을 제기하기 쉬운 사회 제도에서 흔히 발생하는 해자드로, 가로 안에 들어갈 해자들은 소시에탈 리갈 해자드, 그죠?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높은 사회나 환경에서 주로 권리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나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죠. 소송을 막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거야. 미국 막 그냥 탁 하는 소송이잖아, 걔는. 소시에탈 해자드, 리갈 해자드가 높은 거죠. 자, 17번.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도덕적 위태는 아까 얘기했듯 인위적인 상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 면책시키는 거, 면책 사유를 많이 두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할 때 불안전 담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험을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일정 부분 뭐 공개조항이나 공동보험조항으로 니네한테 부과시킬 뭔가를 두면 일정 부분 감소가 돼요.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공동보험, 코인슈런스, 이게 그거죠. 그죠? 일정 부분 분담시키는 거잖아요. 다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제, 디덕터블도 마찬가지고, 엄격한 위험 인수, 언더라이팅을 말하는 거예요. 언더라이팅에서 조금만 의심스럽고, 야, 너 소득이 100만 원인데 너 보험료를 70만 원 낸다고? 야, 이거 우리 인수 안 해. 일부만 가입할게. 이렇게 든다는 이런 엄격한 인수들 다 맞는 말이죠. 재보험은 이거 관계없죠. 재보험은 뭐예요? 보험자의 보험이에요.
보험자가 자기 위험 관리하는 게 재보험이에요. 자, 원보험자가 우리가 다 위험 인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일정 부분은 재보험자로 넘기자. 이 위험 관리하는 거지 도덕적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재보험은 원보험자의 리스크를 다른 보험자로 재보험자로 전가시키는 리스크 관리 기법이에요. 보험자의. 그죠? 자, 18번 간접손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접손해는 뭐예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손해 자체가 뭐예요? 손해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손해가 발생할 때 직접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에 물건들이 다 탔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직접손해요. 그 물건이 다 타버린 것도 직접손해야. 근데 간접손해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네, 고객들을 뺏겼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간접손해. 그래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감소됐네, 원래 나 이만큼 벌던 손해를 못 벌게 됐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화재로 인한 공장 건물의 손해, 이게 직접손해예요. 간접손해로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귀걸이 한쪽을 문신하여 다른 한쪽 귀걸이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 맞는 말이죠. 이것도 이거는 간접손해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저장고의 온동장치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저장된 음식물들이 손해났어요. 이게 이거 할 때 나오는 게 항상 거예요. 와인 관련돼서 와인 냉장고가 고장나가지고 와인이 다 냉장고 관리 잘 돼야 되는데 와인이 손상된 것들을 말해요. 고장난 건 뭐예요? 냉동장치가 고장났는데 손해본 건 거기 물건들이 손해를 봤단 말이죠. 자, 공장 화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손해, 이게 대표적인 간접손해들의 모습들이죠. 1번은 직접손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골라낼 수 있어야죠. 1번이 다르다. 자, 19번 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기념품이나 유품과 같이 주관적 가치로 측정이 어려운 것도 로스에 포함된다. 아니에요. 주관적 가치가 포함된 건 안 돼. 어머니 유품 이런 거 너한테는 소중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 나빠고 손해로 자,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손해여야 돼요. 로스는 경제 단위로 측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 제가 설명했네 바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재산 손해는 교통사고, 도난, 분실로 인한 재산 가치의 상실을 말하고, 재산보험에서 특약이 없어도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아니에요. 직접손해는 보상하지만 간접손해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상합니다. 자, 로스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수입이 감소하고 비용도 증가해요. 왜? 산해가 나가지고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당장 어디 가요? 모텔 가서 잠자야 돼요. 호텔 가서 잠자야 된대요. 그 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용도 발생의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비용도 증가하는 거예요. 둘 다.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이런 거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리스크 페릴, 해자드, 로스에 관한 연관성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인화성 물질 근처에 흡인이 아니니 흡연이네. 이건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흡연 후 부주의로 인한 인화성 물질에 담뱃불이 번져 주택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이 전소됨. 인화성 물질은 뭐예요? 해자드가 높은 거죠. 이거 고의적으로 막 뭘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그냥 그 자체의 그 해자드를 말하는 거예요. 피지컬 해자드고. 그죠? 자, 흡연 후 부주의. 이거는 해자드인데, 흡연 후 부주의는 그래도 해자드인데 무슨 해자드일까요, 이건? 모레일 해자드겠지, 모레일. 부주의한, 방관적 위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페릴은 화재는 페릴이죠. 그죠? 불이 났잖아. 그죠? 손해가 났고, 주택이 전소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거죠. 주택의 전소는 로스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피지컬 해저와 로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 가능하신 문제들이니까. 자, 5분만 쉬었다가 우리 21번부터 다시 풀게요.